오늘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이란 어떤 배일까요? 잠수함은 흔히 바다에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불립니다. 전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평시에는 상대방에게 긴장을 주는 전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잠수함의 역할로는 첫째 전략 억제입니다. 핵잠수함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은밀히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어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둘째는 해상 봉쇄 및 기습 공격입니다. 잠수함은 상대 해상 교통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뢰나 기뢰를 이용해 전투함이나 수송선을 기습 공격할 수 있어 적의 물류와 병참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정보 수집 및 정찰입니다. 수중에서 은밀히 이동하면서 적 해군의 움직임, 해저, 지형, 레이더 신호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수부대를 몰래 적 해안에 침투시키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잠수정을 타고 남한 해안에 침투한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1980년대) 초에 한국 해군은 독자적 잠수함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찍부터 어뢰정과 잠수정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도 잠수함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예산과 관련 기술이 부족으로 처음부터 대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잠수정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배수량이 약 70에서 80톤급이고 길고 좁은 몸체의 내부가 비좁았고 외형이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승조원은 5에서 7명 정도였으며 무장으로 어뢰 발사관 이문이 탑재는 가능하였으나 실제 운용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소형으로 대양 작전은 불가능했고 연안에서 단기간 정도의 작전에 한정되었습니다. 이 잠수정의 목적은 미래 잠수함의 승조원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 잠수함을 운용해 본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구마 잠수정을 활용하여 자망, 부상, 어뢰 발사 훈련, 수중항해, 절차 등을 경험적으로 익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고구마는 연안에서 짧은 시간 훈련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라기보다는 승조원 교육 및 경험 축적의 도구였습니다. 어뢰 발사 실험은 했지만 대형 수상함이나 본격적인 적 잠수함을 상대할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장병들은 장시간 작전 중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진짜 원거리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1970년에서 80년대 잠수함과 잠수정을 다량으로 보유하게 된 것은 잠수함 전력을 전략적으로 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해군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현대적인 수상함과 항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북한은 대형 수상함을 보유할 능력이 없었기에 값싸고 은밀하며 기습적인 무기인 잠수정과 소형 잠수함 건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특성상 남북한이 맞붙어 있지만 서해와 동해는 길고 복잡한 해안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잠수정을 활용해 남한의 후방 지역에 특수부대를 상륙시키거나 수송선을 공격해 병참선을 마비시키는 남한 후방 교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기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는 로미오급 중형 잠수함을 중국으로부터 위스키급을 들여왔고 자체적으로 상어급과 유고급 잠수정 등을 건조하였습니다. 특히 70에서 80년대는 소련이 동북아에서 미 해군에 맞서기 위해 북한의 해군 기술을 상당 부분 이전해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기부양정과 잠수정, 그리고 반잠수정을 활용한 우리나라 연안에 대해 침투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서해와 동해의 특수부대 침투가 빈번해지면서 우리도 수중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상함에서 수중에서 자망하여 침투 중인 북한의 소형의 잠수정을 탐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한 논리로 잠수함은 잠수함에서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주변국들의 잠수함 운용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은 이미 전후 해상자위대를 통해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었고,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핵잠수함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소형 잠수정만 갖고 있는 상황은 해양 안보의 공백으로도 비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도 최소한의 잠수함 전력은 필요하다는 명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맞불려 해군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정부는 경제개발 우선을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에 해군 내에서 강력한 로비와 연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군작전참모부는 북한의 잠수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했으며, 1980년대에는 잠수함 연구반 같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 해외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 수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경제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도 강조를 하였으며,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 도약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부 해군 출신 인사들과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북한이 잠수함정을 50척 이상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도 한국 해군이 잠수함 전력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을 잠수함 필요성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런 여론전과 국회 로비는 방위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전면에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잠수함 강국과 비공식 접촉을 활발히 했습니다. 해군 장교와 기술진이 해외 연수를 가서 현지 잠수함을 직접 타보고 운용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HDW 조선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이전 가능성과 금융 조건을 맞춰 나갔습니다. 해군 내부의 연구 보고서와 정치권 로비와 언론 플레이가 맞물리면서 국방부와 기재부 당시 경제기획원도 잠수함 사업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도 북한의 잠수함 위협과 한국의 방산 자립 논리가 강력하게 작용하였고, 독일 209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해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능력 부족으로 기존 운용 중인 나라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은 독일의 209급, 프랑스의 아고스타급, 영국의 어폴더급 등을 후보 대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중 독일의 209 잠수함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독일은 이미 여러 나라의 209 잠수함을 수출로 안정성이 검증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지보수 체계와 승조원 교육 지원이 체계적이었다는 것과 무엇보다 한국이 당시 수출입은행 차관으로 구매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본격 도입하려고 했지만 국가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단순 전투함보다 훨씬 고가의 무기 체계라서 국가 예산만으로는 단기간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기를 누가 더 잘 만드냐와 함께 어떤 나라가 더 좋은 금융 조건을 제시하느냐도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이에 독일은 한국의 잠수함을 팔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의 돈을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독일 잠수함을 사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 덕분에 잠수함을 한 번에 도입 비용을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거쳐 분할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조건은 이자율을 당시 국제금융시장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이었고, 단기간에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에 수십 년간 장기간 갚을 수 있었고, 단순히 잠수함만이 아니라 건조기술, 교육, 부품 공급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독일로부터 건조기술까지 배우는 학습자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80년대 말
독일 209급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장보고급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수상함 건조 방식과 잠수함 건조 방식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수상함은 비교적 일찍부터 우리나라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대우해양, 한진중공업 등이 자체 설계 능력을 축적해왔고 무장센서 전투체계는 해외 또는 국내 장비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잠수함은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같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왜 잠수함은 수상함처럼 바로 조합형 건조가 불가능했을까요? 첫째로 잠수함은 단순히 철판으로 선체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수압을 견디는 이중선체, 압력선체 설계, 소음 감소 기술, 수중 추진계통 등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수상함 설계 경험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수상함 탑재 장비는 레이더, 전투체계, 미사일 발사대 등은 비교적 표준화된 규격으로 교체나 도입이 가능했지만 잠수함 장비는 공간과 수밀, 그리고 구조와 소음 특성 때문에 선체와 일체된 설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외국에서 장비만 구매하여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한국 해군은 당시 소형 잠수정만 운용했기 때문에 중형 잠수함 체계에 대한 운용정 비설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일에서 완성된 잠수함을 직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술 이전을 받는 형태로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직접 건조하고 2번함부터는 현대중공업에서 독일 기술진의 감독 아래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체 제작, 추진체계 설치, 배관전선 구성 같은 기본 공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HDW와 협력하면서 압력선체 용접 기술, 잠수함 전용 강제 제작, 저소음 추진 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습득했습니다. 압력선체는 용접 한 줄 분량만 있어도 침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도의 용접 품질 관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추진체계는 단순 디젤과 전기기관이지만 소음을 줄이고 진동을 흡수하는 기술은 독일로부터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1980년대 말 첫 번째 함정의 독일 현지 건조를 위해 한국 해군 기술진과 조선소 인력이 독일로 파견하여 훈련을 받으면서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직접 배웠습니다. 당시 파견된 한국 기술 장교들은 매일같이 독일 기술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스케치북의 배관 구조와 전선 연결 방식을 직접 그려가며 공부했습니다. 이 경험이 후일 장보고급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1번함 잠수함 이름을 이천함으로 결정하자 해군 내부에서는 약간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데 왜 영웅 이름이 아니라 지방 도시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군 규정상의 잠수함은 도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명 가운데 이천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군 안팎에서는 장차 국산화되는 잠수함에는 반드시 장보고와 같은 상징적 이름을 붙이자는 공감대가 생겨 결국 이번함부터는 영웅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1988년 진수 후 한국 해군에 인도되었고 한국 해군 최초의 진정한 잠수함으로 해군이 수중 전력을 갖추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해군 장병들이 처음 잠항을 성공했을 때 수상 전력에만 의존하던 해군의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은 독일이 아닌 한국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에서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되었습니다. 취역 시점은 1990년대 초반에 해군에 인도되었고 이름은 장보고함으로 붙여졌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한국도 이제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국내 조선소가 기술 이전을 받아 본격적인 잠수함 건조 경험을 쌓게 되었고 나중에 손원 1급 214와 도산 안창호급 KSS-3로 이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9급) 잠수함의 주요 성능으로 배수량이 수중 기준 약 1200톤이며 길이는 약 56m이고 폭 약 6.2m입니다. 추진 체계는 디젤과 전기 추진으로 수상항속 시 디젤 기관으로 잠항 시 전기 모터로 항해합니다.
속력은 수상에서 약 11노트, 수중에서는 약 22노트입니다. 무장으로는 533mm 어뢰 발사관이 8문으로 어뢰, 기뢰, 그리고 나중에는 하푼 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합니다. 수중 작전 지속 기간은 약 50일이며 승조원은 약 33명입니다. 북한의 소형 잠수정과 달리 대양 항해가 가능한 본격적인 공격형 잠수함인 것이었습니다. 1번함 이천함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 시대 개막을 알렸고, 2번함 장보고함은 국내 잠수함 건조 능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척이 취역하면서 한국 해군은 더 이상 수상 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중에서 은밀하게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입체 해군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은 이제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지탱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바닷속에 숨은 창급 바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그 상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장보고급 209, 손원 1급 214,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